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거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인 관계가 상당히 불량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그러니까 저도 대인 관계 산프로하고 저하고 아직 안 걸렸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저는 김수원 대표님이랑 그리고, 같이 네. 앞으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쌍용차 예. 에디슨 EV 이거 예, 그 어떻게 쌍용차 M&A가 오늘 뭐 결과적으로 우리 저 업계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됐는데 네. 오늘 뭐 아침부터 기사들이 쭉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어제 밤부터 사실은 보도가 됐어요. 예. 어제 밤부터 보도가 됐고 어제 밤에도 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조금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쌍용차 M&A 저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 의심을 본격적으로 품은 거는 한 2월부터 제가 그 의심을 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한번 컴퍼니 백브리핑 때 그 투자 조합 이야기를 한번 한번 했습니다. 했죠. 예. 그때 투자 조합 이야기를 할 때 그 에디슨 EV에 그 투자가 들어왔던 5개 투자 조합이 예. 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서 단기간에 그 차익을 먹고 빠진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디슨 EV에 들어왔던 그 투자 조합, 민법상의 투자 조합 이야기를 하면서 쌍용차 M&A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예. 그런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주제를 갖고 왔던 게 사실은 투자 조합이라는 게 뭐냐, 민법상의 투자 조합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예.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목적은 이 쌍용차 M&A를 구조적으로 좀 잘 들여다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때도 그 좀 말씀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예. 그 주제를 잡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에디슨 EV 이제 옛날에 그 세미시스코라고 예. 하는 회사죠. 또 상장사가 끼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세미시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함부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그 투자 조합 이야기를 갖고 와서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아하.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그전에는 뭐 페이스북에 쌍용차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 그 무렵쯤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쌍용차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리드해 갈 만한 전기차 기술이 있다고 보느냐 하는 예. 것을 우리 그 패친들의 그 집단 지성의 힘을 빌어서 예. 한번 그 조언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올렸었고 마침 그 당시 그때 그 IB 업계에 있는 분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에디슨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에디슨 모터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직접 취재를 하거나 뭐 경험을 해 본다든지 어떤 뭐 자료를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IB 업계에 있는 어떤 한 분의 이제 의견이었기 때문에 물론 예. 그분은 좀 그런 잘 아시더라고요. 예. 그쪽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어떤 한 분이 하시는 그 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밖으로 좀 함부로 예. 그 SNS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못 하고 그냥 내심으로만 이거 조금 많이 불안하다 하는 상황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그 인수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는 그런 그 네. 보도가 나왔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결국은 쌍용차가 계약 해지를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밤에 그 어떤 이제 한 경제신문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거의 단독성 보도로 그 인수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주 제목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쌍용차 그 M&A 무산, 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쓰고 예. 그 해설 기사에서도 무산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는 야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꽝 하고 박아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들은 그 많은 매체들이 뭐 무산 위기, 약간 이제 좀 무산 될까? 무산 위기, 네. 무산 까리 뭐 예, 이런 분위기였는데 바로 그 오전에 쌍용차가 계약 해제를 한다고 공시를 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하한가 갖고 날렸죠. 예, 쌍용차 입장에서는 인수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수 잔금을 마감 때 납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로서 바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네. 뭐 이렇게 야 너 왜 안 넣었어? 아 이거 돈 없어? 이게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예.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인수 잔금을 안 넣으면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 그래도 좀 상황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뭐 야 너네들 뭐 왜 어떻게 된 거야? 뭐 며칠까지는 넣을 수 있어?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있죠. 할 네. 수는 있는데 계약의 원칙상 인수 잔금을 제때 납입을 못하면 그것은 그로서 그냥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얄짤 없이 그냥 나가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쌍용차하고 법원하고 매각 주관사는 그냥 원칙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그런 그 상황이죠. 지금 뭐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인수 본계약이 있었죠. 예. 에디슨 모터스 측하고 쌍용차하고 그 인수 본계약을 올해 1월 달에 맺었고 그때 거래 가격이 3천억이었죠. 3천억이고 우리가 계약금을 10%를 내니까 3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고 예. 4월 1일이 이제 관계인 집회, 채권자들, 예. 채권 관련자들 관계인 집회가 4월 1일 날 예정돼 있었고 관계인 집회 그 5영업일 전까지는 인수 잔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2,700억 원을. 그게 이제 3월 25일이었고 3월 25일 날 이제 인수 잔금을 못 넣었어야 넣으니까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칼같이 쌍용차에서 이제 계약을 해제를 그렇게 계약금도 떼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계약금은 그 지금 몰치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는 네. 그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할 게 이건 100%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소송을 할 거예요. 예. 소송을 할 텐데 우리가 그 M&A를 할 때 그 일반적인 M&A 있지 않습니까? 그 프라이빗한 그 딜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그 지금 현재 그 프라이빗 딜들은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계약금 이제 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 이 M&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게 뭐냐면 예. 어떤 처음에 이 프라이빗 딜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M&A를 할 때 예. 뭐 컨소시엄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네. 이 중간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원이 바뀌어요. 예. 바뀌더라도 이것을 매각자 측이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매수자한테 야, 너네들 이렇게 왜 그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그렇게 바뀌었니? 뭐 FI 그러니까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네. A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걔네들 그냥 컨소시엄에서 나가버렸네? 아니면 B 사모펀드로 바뀌었네? 그러면 매수자 쪽에서 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꿨다라고 설명하고 그래 오케이 돈만 내면 되지 뭐. 돈만 내면 돼 돈만 네, 갖고 와 네. 뭐 그렇게 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딱 인수 대금 납입일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 아 잠깐만 그러면서 아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하루 예. 이틀만 늦춰줘 그래도 이제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냥 예. 아 그래? 야 이슬 뒤까지 낼 수 있어? 아 그래 뭐 이렇게 택시 안에 가방에 예. 한 500억 정도 그냥 두고 내려버렸네. 그러면서 뭐 네. 택시회사 전화했더니 내일까지 예. 준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되는데 이건 소위 말해서 그
퍼블릭 딜이에요. 법원 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지금 법정 관리, 예.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이 이 M&A를 관장을 하는 겁니다. 아. 물론 매각 주관사로 회계법인이 있고 예. 실무적으로는 그 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을 하더라도 이것은 법원의 기업 회생 신청이 들어온 거고 지금 그 회생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M&A를 통해서 이 회사를 처리를 하고 네. M&A 인수 자금, M&A 대금을 받아가지고 회생 채권자들한테 이 대금을 나눠주는 이 프로세스거든요. 예. 굉장히 공적인 성격의 그 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그냥 통상 법원 딜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프라이빗 딜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냥 이제 법원 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원 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공개 입찰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제한 입찰은 할 수는 있어요. 예. 이제 공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공고를 내고 누구든지 이제 그 입찰 제안서를 내고 예. 그 다음에 자금 증빙을 내면 이렇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제한 입찰은 그냥 매각 주관사가 그 이제 이렇게 좀 소수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를 쳐가지고 뭐 자격 제한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예. 아니면 매각 주관사에서 좀 원매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제한적인 입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딜 같은 경우도 약간 수의 계약 비슷하게 이 회사가 제일 적합하겠다. 예. 그러면 그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쌍용차를 너네들이 한번 인수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우리가 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법원딜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잘 안 하죠. 이게 자꾸 이제 공개 입찰이 나가리가 계속 되면 예.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완전 그 수의 계약, 완전 그 프라이빗 딜 식으로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개 입찰과 그다음에 법원들 같은 경우는 네. 계약금 몰취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그래서 딱 그 날짜에 돈 못 그 냈다. 돈을 못 넣었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예. 야 이거 얘네들이 이거 안 갖고 가면 이 대책이 없는데 어. 도저히 얘네들이 안 갖고 가면 어찌 할 수가 없는 회사다. 어. 그러면 좀 이렇게 회사 예. 쪽에 이렇게 좀 배려를 해서 사정을 알아보고 연기를 해줄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딱 그 계약금은 그냥 몰취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에디슨 EV 입장에서도 300억 계약금이 한 3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예, 예. 이 돈을 날릴 수 있는 돈인데 이 회사가 뭐 사실 그렇죠. 큰 데도 예. 아니고 예.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실은 잔금을 납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 이 말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돈을 못 구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해해도 건 돼요?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돈을 못 구한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돈은 다 준비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제가 100% 단정은 못하겠지만 그냥 예. 돈이 없다는 것 말고는 저는 다른 이유를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이 구조가 제가 이게 저 뒤에 나오는 거지만 이게 미리 예. 이 M&A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아니 뭘 자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 예. 많이 준비 안 했습니다. 이거 뭐 저 신문 보시면 예. 뭐 이렇게 대충 분위기가 다 제가 우리 그 이 신문 기자님들을 능가하는 정보를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이거 보시면 이게 처음에 이런 구조였죠. 이게 강영권 회장이 있고 예. 이분이 에너지 솔루션즈를 지배를 하고 에너지 솔루션즈가 여기 에디슨 모터스를 지배하는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 세미시스코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었죠. 예. 여기는 또 대주주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에너지 솔루션즈가 한 200억을 투자를 해서 세미시스코 지분을 한 20%를 가집니다. 예. 자, 이 세미시스코가 그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예.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200억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지분을 한 20% 가져요. 예. 그럼 여기 대주주가 있잖아요. 대주주는 지분이 35%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주주가 지분을 이렇게 매각합니다. 네. 투자 조합한테 매각을 해요. 한 6개 민법상의 그 투자 조합. 예. 민법 조합에다가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35% 지분을 잘라서 매각을 하잖아요. 예. 이걸 잘라서 매각을 해버리니까 20% 지분을 가지게 된 에너지 솔루션즈가 대주주가 되는 대주주가 겁니다. 되고, 예. 그러면 이 민법상 조합들은 대주주는 아니고 뭐 2대 주주가 될 수도 네. 있고 3대 주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 민법상 조합들이 대주주가 되면 자기들이 인수한 지분을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보호 예수가 걸립니다. 못 팔아요. 예. 근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들 마음대로 팔아 제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주주가 아닌 구조로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연히 된 구조가 아니고 예. 강영권 씨하고 이 민법 투자 조합하고 여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대주주가 아니고 언제든지 털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세미시스코 지금 저게 이제 에디슨 EV가 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에디슨 EV가 되죠. 저게 쓰셨지만 세슬라라고 할 정도로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뭐 테슬라에 비견되는 예. 전기차를 만든다 그래서 한때 세슬라로 불렸었죠. 그럼 그 말은 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불렸습니다. 네, 그렇게. 예. 그럼 그 말은 예를 들면 강영건 회장이 세미시스코를 인수하고 네네. 그 과정에서 쌍용차를 우리가 인수한다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예. 그러면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저 DMH 같은 투자 조합으로 네. 기존의 대주주들은 주가가 올랐을 때 다 팔았어요. 예. 그리고 주가 시세 차익을 엄청 먹었어요. 예. 그리고 결국 지금은 잔금은 납입이 안 되고 네, 그렇죠. 깨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거네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영권 씨가 예. 이쪽에 에디슨 모터스 쪽이 쌍용차를 인수를 할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은 일단 FI를 끌어들인다. 예. 그 다음에 세미시스코 같은 어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해서 예. 이 코스닥 상장사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 세미시스코가 CB하고 BW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 여기도 영업 실적이 좋은 회사 아니에요. 돈 많은 회사 아닙니다. CB하고 BW를 발행을 합니다. 예. 발행을 해서 에디슨 모터스 지분을 한 10% 넘게 인수를 합니다. 예. 500억 정도. 그러면 에디슨 모터스에 500억이 흘러가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에디슨 모터스에 이렇게 CB나 BW를 발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 2천억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세미시스코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해서 여기가 코스닥 상장사니까 상대적으로 CB나 BW 같은 메자닌을 발행을 하기가 좋잖아요. 예. 비상장사가 발행하는 메자닌 누가 그 인수를 해줍니까? 안 그래도 그 저 라임 그 네. 자산운용 예. 그 비상장사 그 메자닌 사건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어떤 세미시스코도 전기차 그 경차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미시스코를 그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미시스코가 전기차 테마를 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를 게 이제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대주주 지분 35%를 그래서 이 6개 그 민간 그 민법상의 조합이 이렇게 갖고 가는 겁니다. 갖고 갔다가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 이제 털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 조합하고 강영권 회장은 전혀 관계가 없느냐? 제가 100% 단정은 못 하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이 그때도 제가 방송할 때 막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이런 그 M&A에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이 세미시스코 에디슨 모터스 쪽에 누군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M&A에서는 누군가가 빅픽처를 그리고 어떤 그 민법 조합을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돈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그때 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결국은 세미시스코는 쌍용차 M&A에서 CB나 BW를 발행을 해서 에디슨 모터스 쪽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이 그림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에디슨 EV의 이제 이 그 투자 조합들이 이렇게 대주주가 되고 예. 이게 강 회장하고 뭐 민법상의 투자 조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예. 지분 관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에디슨 EV는 이제 세미시스코가 에디슨 EV로 사명을 바꾸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 투자 조합은 주가가 급등했을 때 상당 정리하고. 지분을 정리하고 예. 차익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에디슨 모터스는 컨소시엄을 강성부 펀드, KCGI, 또 그 다음에 키스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컨소시엄에 에디슨 EV도 들어가는 거죠. 예.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EV, KCGI, 키스톤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인데 예. 키스톤은 진작에 발을 뺍니다. 예. 야, 이거 뭐 좀 나는 그래 좀 찝찝하네 하고 예. 이제 발을 빼죠. 그다음에 강성부 펀드는 끝까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강성부 펀드가 얘네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이번에 계약이 나가리 되면서 신문 기사를 보면 KCGI가 계속해서 에디슨 모터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KCGI도 이 에디슨 모터스 쪽하고 컨소시엄 투자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그게 나옵니다. 뭐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번 건 중에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면 에디슨 EV가 주가 올랐을 때 투자 조합이 팔았다 이런 사실은 좀 비판적인 좀 이상하다는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 예. 이건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예. 강성부 펀드하고 그 키스톤은 그 에디슨하고 세 명이서 같이 기자회견도 했어요. 예, 처음에 그렇죠. 인수했을 때. 예, 그래서 예. 인수한다고 이제 했을 때. 그래서 예. 우리가 뭐 ESG 차원에서 이제 뭐 돈도 넣고. 그래서 예. 누가 봐도 키스톤과 강성부 펀드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에디슨이라는 사실 회사는 작지만 그래도 저런 펀드들이 사모펀드 들어가면 키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돈은 대충 구할 수 있겠구나. 네.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당연히. 중간에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키스톤은 진작에 발을 뺐고,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제 입찰 단계에서 그 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런 사모펀드들이 그 투자 의향서 LOC를 이게 법원에서 이런 입찰을 심사를 할 때는 예. 제일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예. 뭘 보냐면 제일 첫째로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음. 얘네들이 쌍용차를 얼마에 인수하느냐 하는 가격을 제일 처음에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우리가 뭐 이런 뭐 강성부 펀드 뭐 판사님 강성부 아시죠? 예, 그 한진칼 그 유명한 예. 사람 우리가 예. 접촉을 할 거고요. 그 뭐 키스톤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것도 예. 그 사무실은 전경련에 있는데 하여튼 예. 이것도 접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KCGI나 키스톤에서 이렇게 그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그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투자 협약서, 예. 뭐 예. 투자 참여 뭐 의향서, 양해각서 같은 거라도 체결을 LOC 하겠죠. 같은 거를 에디슨 모터스 쪽에 주기 때문에 그 예. 입찰 서류에 그게 붙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음. 쌍용차 인수 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 뒷단에 쌍용차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 제껴놓고 그러면 그 당시에 KCGI하고 키스톤이 일단은 LOC는 이 LOC는 에디슨 모터스 속에 끊어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키스톤에서 발을 뺀 겁니다. 그러면 에디슨 모터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 이거 뭔가 정상화 그 쌍용차 정상화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나 좀 찝찝하다. 그래서 키스톤이 이제 먼저 발을 뺀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KCGI의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자금 조달 문제 없다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 뭐 KCGI가 발을 뺐다 어쨌다 하는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KCGI는 에디슨 모터스 측하고 투자 계약을 맺고 계속 가는 컨소시엄으로 생각했는데 예. 이번에 나가리 되고 나서 KCGI는 투자 계약서에 그때 사인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밝혀졌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 그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도 예.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에디슨 모터스하고 에디슨 EV밖에 없다는 겁니다. KCGI는 그 컨소시엄 구성원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산업은행이 그걸 뭘 믿고 자금 조달을 승인했을까요?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도 이쪽에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뭐 사는 대출 이야기하고 할 때 예. 그때 그 이동걸 회장이 계속해서 까불지 마라, 돈 안 해준다. 그리고 너네들 자금 조달 쪽에 뭔가 검증해야 될 게 많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코멘트가 나오니까 에디슨 EV 주가가 떨어지고 예. 또 뭐 주주들이 뭐 생 난리를 치고 뭐 이동걸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쌍욕을 퍼붓고 예. 그랬는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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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여튼 진짜 그래서 상황이 지금 제가 오늘도 뭐 어떤 그 페이스북에 예. 뭐 강성부 펀드 이야기를 썼어요. 예. 아니 뭐냐 지금까지 다 강성부 펀드가 에디슨 모터스하고 손을 잡고 컨소시엄에 다 들어간 걸로 그렇게 어제까지 다 시험도.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예. 만약에 이게 아니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KCGI에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아니다라고 될 진작에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치. 밝혔어야지 어떤 그 시장의 피해를 줄이는 거지. 예. 분명히 얘네들하고 그 투자 계약도 안 돼 있고 컨소시엄 구성원도 아닌데 자꾸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데도 그냥 입 꾹 닫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왜 어떤 그랬을까요? 손해의 피해자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공개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한 줄짜리라도 우리 KCGI는 에디슨 모터스 측하고 공식적으로 쌍용차 그 인수와 관련한 컨소시엄 그 투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분이 무슨 한진칼에 들어가서 지배 구조를 뭐 개선하네 그러고 재벌을 그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진칼 가가지고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찢고 뽑고 하다가 뭐 물론 뭐 중간에 뭐 산은이 개입해가지고 산은이 개입하는 바람에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나왔다는 핑계로 될 수 있지만 한진칼 신문에 보니까 강성부 씨가 나와가지고 한진칼 지배 구조 개선한 게 그나마 자기들이 이룬 성과라고. 한진칼 무슨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됐어요? 무슨 네.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오늘-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네, 강성부 펀드가 갑자기 혼났네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뭘 합니까? 에디슨 예. 모터스가 이걸 하죠. 지금 에디슨 EV가 지금 의료기기 회사인가요? UNI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여기다가. 네. UNI 지분을 인수를 해요. 한 22%를 인수를 하죠. 그 다음에 UNI 대주주가 있습니다. 이 대주주 지분이 한 28% 되는 모양인데 이 UNI 대주주 지분을 FI 두 곳이 갖고 가요. 뭐 무슨 뭐 투자 조합하고 무슨 홀딩스라고. 예. 이거 뭔가 조금 약간 생각나는 게 그거- 에디슨 EV 그거 할 때 비슷하네요? 그거하고 지금 비슷하네요. 비슷하잖아요. 예. 지금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한 지분 한 22% 에디슨 EV가 갖고 간다. 예.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지분이 많았던 대주주 지분은 뭔가 뭐 투자 펀드나 투자 조합 이런 애들이 이렇게 두 군데가 찢어서 나눠서 갖고 간다. 그러면 에디슨 EV는 대주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FI 두 곳은 이 UNI 주가가 오르면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 대주주가 그다음에 아니게 되니까.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UNI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CB하고 BW를 올해 4월부터 한 800억 원어치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왜 발행할까요? 쌍용차 인수 자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 UNI는 의료기기 회사예요. 예. 이 의료기기 회사가 자동차, 전기차, 뭐 쌍용차 거기에 전혀 관련도 없는 이 업종에 투자를 했다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망가지면 이거는 무슨 사업 시너지 효과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차라리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원래 전기차를 하던 회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뭐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에디슨 EV가 지분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시너지가 나게 되고 막 어거지로 막 예. 섞어 넣어 가지고 예. 그래서 에디슨 EV가 전기차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이거 UNI 왜 M&A 합니까? 이거 쌍용차 인수 자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딱 그렇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에디슨 EV 들어올 때하고 이거 복사판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강성부 아니 그러니까 그 에디슨 쪽에 취재를 안 해봐서 이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중간에 PE들이 빠지면서 자금 조달이
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네, 에디슨 예, 입장에서.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에디슨 EV만 가지고 했다가 요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똑같은 구조로 하나 더 하자. 그래서 뭐 UNI로 저는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어.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제가 간간히 제 생각에 100% 옳지는 100% 맞다고 저는 단정은 못 하는데 네. 적어도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보건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끔 계속 그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가고 있는 거죠. 예.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이런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에디슨이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도 워낙 격차가 크고 그러니까 예, 예. 뭐 그때 뭐 매출액의 33배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예, 그렇게 예, 차이가 예. 많이 나는데 야 이건 뭐 되겠느냐? 뭐 했는데도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얘네가 제일 낫다 하고 산업은행이 딱 찍은 예, 거잖아요. 예, 예, 우선협상 대상자. 그렇죠. 예. 심지어 본계약까지도 체결한 예, 거고. 예, 예. 그러면 그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좀 검증을 안 했을까요? 산업은행이 아주 뭐 정밀하게 어차피 그 낸 서류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지 예. 이런 뭐 에디슨 모터스를 뭐 실사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뭐 사모펀드를 불러다 놓고 뭐 사모펀드를 상대로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산원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예. 이 딜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원 딜로 갔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 산원의 역할이라는 것도 산원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고 예. 분명히 매각주간 회계법인이 아마 매각주간사로 있을 겁니다. 법원들은 대부분 회계법인이 매각주간을 하니까 예. 매각주간사가 있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관리인이 있죠. 예. 여기서 이 얘네들의 자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고 사모펀드와의 관계, 그 투자 의향서라든가 이런 게 확실한지 그것을 검증을 하는 거지. 산원이 채권자가 나서야 되지 않을 상황에서 이걸 막 검증을 하고 그렇게 나설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입찰을 했는데 한 11군데가 처음에는 그 인수 의향을 내비쳤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본입 차례는 한 3군데가 들어왔죠. 예. 그때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하고 나머지 한 2군데가 뭐 외국계 한 군데하고 국내 한 군데였나요? 하여튼 예. 제가 알기로는 에디슨 포함해서 3군데가 들어왔는데 이 2군데가 자금 조달 계획 자체가 뭔가 불명확하고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3군데 중에서 제일 낫다. 에디슨 모터스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에디슨 모터스가 어차피 전기차, 전기버스를 하고 예.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 다음에 FI들하고 손을 이렇게 2군데 하고 그 손을 잡고 그 LOC까지 첨부된 자료가 들어오니까 예. 조금은 뭐 그때도 의심스럽기는 했겠죠. 그때도 이미 에디슨 모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나서도 예. 자금 능력에 대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원도 좀 이상했지만 지금 공개 그 입찰에서 가장 그 매각 가격이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이 그나마 그 중에서 명확했던 게 에디슨 모터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친구들을 그 위협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산원이 그 뒤에 계속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이상한 발언들, 뭐 쌍용차 부지를 뭐 활용을 해서 뭐 몇천억 자금을 조달할 네, 수 있다. 뭐 그러고 아니면 또 이건 산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다. 예, 이런 예. 발언이 나올 때마다 산원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딱 걸었잖아요. 거기서 딱딱 선을 명확하게 딱딱딱 그어버렸잖아요. 예, 뭐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검토하지 거다. 않겠다 하고 이제 선을 딱딱 그어버렸잖아요. 그거는 산원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긴가민가하고 있었던 그런 그 상황으로 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전망은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공개 입찰은 일단은 나가리가 된 상황이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M&A 그 실무 준칙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무 준칙이라고 하는 게 책으로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네. 예, 한 책으로 1000페이지가 이렇게 넘는 그 실무 준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그 실무 준칙에서는 이제 이렇게 공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제한적 경쟁 입찰이나 아니면 완전 수의 계약은 이제 그거는 권장하지를 않지만 이렇게 예. 공개 입찰에서 나가리가 되면 차선책으로 제한적 공개 입찰이나 아니면 수의 계약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제가 그 실무 준칙을 예. 다 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좀 가지 않겠느냐 음. 하는 전망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누가 낯설까? 뭐 제한적 그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이 어디가 지금 이 상용차를 그러게요. 손을 대겠다고 낯설까 그렇게요. 하는 데 대한 그런 우려. 그래서 결국은 뭐 청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까지도 지금 좋지 않은 전망인데 예. 그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차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예, 예, 그것도 예.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네. 어렵다 하는데 이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쌍용차 이제 작년에 맞아요. 네, 의견 네, 거절 네. 나왔었죠. 예, 어. 이게 20년 그 회계 20년도 네. 20년도 재무제표 24년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의견 거절이 나왔었거든요. 예. 의견 거절이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이미 이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있다. 그리고 어떤 회사의 그 자산 부채 손익 항목들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를 할 수 없다. 저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 회계를 아니요. 보면 나는 모르겠다. 물론 이제 회사가 예. 이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말은 예. 적어도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굴러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회사가 이 조만간에 문을 닫을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예. 청산 가치로 평가를 해야죠. 청산 가치로.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비를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설비를 100억에 사왔어. 그러면 회계적으로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예. 1년에 100억에 사왔는데 1년 뒤에는 90억 기계장치의 장부 가격이 80억 이렇게 60억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네. 예,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이 회사가 존속 가능한 회사가 아니야. 이 조만간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많아. 이게 생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장부상으로 기계장치가 50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그 50억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회사가 망하면 내다 팔아야죠. 예. 내다 팔면 이게 얼마까? 야, 이거 중고시장에서 10억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자산의 가치를 10억으로 평가를 하는 게 그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작성되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최소한 1년 이상, 하여튼 그 이상 이렇게 존속해 나간다는 가정하에 예. 재무제표를 만든 건데, 어.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니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어. 이 예. 회사 자산을 장부에 있는 자산을 장부에 적힌 금액대로 그대로 그 가격 그대로 다 판다고 하더라도 네. 부채도 더 많아. 갚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집에 딸딸 끌고 모은 재산은 5억밖에 없는데 예. 부채가 한 20억이야. 아. 그러면 이 집안이 이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집구석이야? 이 집구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그 굉장히 불량한 재무 구조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의 어떤 자구책이나 이걸 팔고 저걸 팔고 어떻게 해서 이 회사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야, 이거 뭐 굉장히 그 회사의 재무 상태도 안 좋고 부채가 네. 자산을 초과를 하고 굉장히 그 특히 이제 유동 자산보다도 유동 부채가 훨씬 많은 예. 만기가 1년 이내에 다가오는 그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런 경우에
아주 이제 별로 이제 어떤 이 뚜렷한 개선책도 이제 지금 현재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존속 능력의 의무가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제시해 놓은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제표에 잡혀 있는 숫자라든가 어떤 손익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회계법인이 이렇게 좀 감사를 하고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게 합리적이라고 내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약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야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어떤 그 수정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회사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 같은 게 이런 게 없으면 의견을 거절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정도가 뭐 부분적으로 재무제표가 조금 애매하면 한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무가 있고 회계사로서 감사인으로서 내가 이 회사의 존속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긴다 그러면 의견 거절을 내놓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야,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쌍용차는 계속 기업으로서의 의문이 이미 들었던 거잖아요. 회계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감사인이 볼 때는 그런 의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사 그 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 그 상장 폐지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상장 폐지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개선 기간을 줍니다. 개선 기간을 주고 개선 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스템 임플란트다 이런 회사들은 횡령 배임이 발생됐다. 그러면 횡령 배임이 발생됐는데 얼마 횡령 배임이 발생돼서 하면서 상장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막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감사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그냥 형식적 요건이 충족돼 버린 거야.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저 개선 기간을 줘가지고 개선해라. 너네들 이게 딱 아다리가 된 이 요건을 개선을 시켜라고 거래 정지하고 그게 지금 4월 14일이 개선 기간이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14일에 1년 부여를 해가지고 올 4월 14일에 개선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쌍용차에서 개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거래소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제 그 위원회 뭐 기업 기심이 기업 개선 뭐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뭐 그래서 뭐 기업 심사위원회나 하여튼 그런 걸 열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떻게 하지 얘네들 뭐 추가로 뭘 더 부여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상패 보내야 되나 아니면 많이 좋아졌네 하면서 그냥 바로 지금 거래 정지죠 아마 이거 아다리 됐으니까 거래 정지인데 지금 거래 재개를 시켜줘야 되나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게 지금 4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3월 25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4월 14일 이후에 쌍용차가 그 심사를 받아가지고 상패 여부가 결정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3월 25일까지 돈을 넣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보고 제가 사실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쌍용차가 이렇게 된 게 지금 어제 오늘에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2021년 4월 달에 그런 결정이 났고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거면 이 부분을 그 법원하고 매각주관사에 어필을 해서 진작에 그 4월 14일까지 기업 개선 기간 부여가 끝나고 그 뒤에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이 안에 일수 대금을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투자 계약을 할 때요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잔금을 내고 나서 이 회사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뭐가 어떤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든지 청산이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발생되면 이 계약에 대한 원천적인 무효 책임이 당신네들한테 있으니 우리가 낸 계약금을 환수를 하고 계약 조건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냥 기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무슨 동네 지금 구멍가게 M&A 합니까 지금? 이제 강 회장이 기자들 전화는 되게 잘 받는다고 들었어요. 잘 받아야죠. 그거라도 잘 해야죠.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금 걱정이 감사 의견 거절도 나왔죠. 지금 그나마 하나 본계약 체결한 에디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가리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파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쌍용차 회사 쪽에서는 지금 정용원 관리는 1년 전보다도 회사가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지금 전기차 신모델 출시 예정돼 있고 예. 그다음에 해외 공장 그 영업장 그 가동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서 예.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다른 그 어떤 그 원매자를 찾는 작업을 해서 좀 더 그 나은 회사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쌍용차 지금 노조에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쟤네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뭐 대단히 뭐 쌍용차 기술을 리드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네. 굉장히 초기적인 기술이고 아, 그다음에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500억 넣겠다고 한 거 300억만 넣고 지금 200억도 안 넣고 있고 예. 자꾸 뭐 이상한 트집을 잡아가면서 안 넣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 에디슨 모터스를 믿겠느냐? 예. 노조에서 의견 개진하고 채권단에서도 이거 에디슨 모터스 나가리 시키고 다른 저기 원매자로 가자. 채권단은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회생 채권에 대해서 1.7%인가 변제율을 1.7% 갖고 그것만 가는 거예요. 갚는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채권단 입장에서는 1.7%그 현금 변제받고 나머지 뭐 출자 전환을 하건 아니면 뭐 10년, 20년 뭐 분할 상환할 바에야 예. 차라리 지금 이렇게 된 거 다른 원매자 찾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1.7% 그거 받아봐야 차라리 다른 그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채권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다른 원매자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뭐. 그게 문제인데. 예. 그 채권단도 싫다 그러고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싫다 그러고 예? 그 노조도 이제 싫다 그러고 예. 이번에 그 대금 납입하자마자 회사에서 칼같이 그 법원하고 상의해서 공시를 한다는 거는 회사에서도 에디슨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촉해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불투명하고 클리어하지 못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으니까 얘네들하고 하면 또 나중에 꼬이겠다 싶으니까 회사도 예. 이제 그 싫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대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무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산업은행에서도 추가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죠. 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산원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화면에서 이제 잠깐 보시면 예. 이게 올해 1월 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올해 1월 달에 이제 여기 보면 2022년 그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네. 회사 주식이 이제 매매 거래 정지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목이 주권 상장 폐지 우려 안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 좋게 풀리면 우리 회사가 지금 상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돈을 마련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돈을 마련을 못했는데 돈 마련 못했다는 이야기는 하기 싫으니까 지금 4월 14일 날 뭐 그거 상폐될 가능성도 있고 예. 그게 지금 어제 오늘 발생된 상황이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자금 부족으로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한간의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자,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는 돈은 준비돼 있다. 다만 지금 잔금을 내면 우리가 채권단에 끌려다니게 되기 때문에 내지 않았을 뿐이다 라면서 채권단과의 협상 전략에 따라서 잔금 납부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 야, 사람이 웃어가지고. 아니 잔금 내야 될 날에 잔금 안 내놓고 그걸 협상 전략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 아니 에디슨 모터스가 뭐 좀 중소기업 작은 회사인 거는 맞는데 네. 아니 이렇게 회사 브레인들이 없나요? 그러게요. 이게 무슨 협상 전략이 됩니까? 우리가 부동산 계약했는데 네.
그 잔금 내야 될 날에 잔금 안 내면서 내가 이 아파트 값을 뭐 어떻게 뭐 깎기 위한 협상 전략이지 후후 뭐 이러면 그거를 그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제발 잔금 좀 내주. 아씨. 그러게 말. 오늘 채팅창에서도 나왔는데 SM이 새로운 인수자로 될 수도 있다. 뭐 그래가지고 오늘 남선 알림이 막 주가가 급등하고 그런 모양이네요. SM 그룹이 애초에 처음에 많이 그런데다가 예. 최종적으로 그 본입 차례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SM도 이제 SM 상선이 좀 돈을 많이 벌고 나름대로 이제 그 SM 그룹 뭐 회장이 그 M&A로 회사를 키우기도 했고 예. 관심이 있고 뭐 돈도 있다 보니까 쌍용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막판에 그렇게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SM에서 뭐 다시 예. 한번 뭐 들여다볼 수는 수는 있겠죠. 있겠죠. 예, 있는데 뭐 그거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참 쌍용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걱정이네. 아이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선 협상 대상자 그 계약 그 지위 보전 그 가처분을 냈습니다. 예. 예, 아니나 다를까 네. 그거 내면서 지금 신문 보도해 보니까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내고 만약에 이제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계속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가지는 거고 이게 법원에서 인용을 안 해주면 이 계약은 완전 나가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에디슨 모터스 수준에서 그 300억을 그냥 몰치 당하고 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나 이길 가능성은 그 별로 없는 겁니다. 왜? 잔금을 내야 될 날에 명확하게 안 냈고 계약서에 보면 잔금 납입일에 잔금 안 내면 계약 해지한다고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딱 박혀 있을 겁니다. 뭐 쌍용차가 그래서 바로 공신해 버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쌍용차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보죠. 예. 한 번 더 업데이트 되면 또 한 번 또 정리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오늘 뭐 조금 흥분해서 그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 화를 많이 내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네. 그 완전 무결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